안녕하세요. 대박전국 프리미엄 황서연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욤키푸르와 우크라이나를 주제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책에 나오는 욤키푸르 전쟁의 전말을 새롭게 다른 버전으로 분석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방문한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철수가 전학 오기 전까지 영철이는 전교 짱이었습니다. 이 폼나던 인생이 이 철수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동안 세 차례나 철수에게 도전을 했었으면 이 주짓수 브라운 벨트였던 철수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철이는 또다시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면 대결은 어차피 손도 닿지 않으니까 점심 식사 후 낮잠 자는 시간을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영철이는 자고 있던 철수를 내리쳤어요. 얼굴은 순식간에 피범벅이 됐죠. 이제 드디어 승리인가? 라고 도취되고 있는 순간 웬걸 철수는 피범벅이 된 채로 벌떡 일어나서 영철이를 노려봅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잔뜩 얼어붙어버린 영철이에게 또 한 명의 친구가 다가와서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철수는 우리 조직에 있어. 우리와 친구가 된다면 너는 안전할 수 있어. 살짝 엇나가 보이기는 해도 과거와 미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메타포인 것 같습니다. 벨포 선언 이후 새롭게 생긴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새로운 중동의 강자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좀 우습게 알고 세 차례나 찝적댔죠. 하지만 번번이 깨지기만 했습니다.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와 시리아는 세 차례에 걸친 중동 전쟁에서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습니다. 다만 정면 대결은 도저히 손도 닿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을 노리기로 합니다. 욤키푸르, 속죄의 날에 기습을 감행했죠. 무방비 상태에서 일격을 당한 이스라엘은 거의 국토 대부분이 점령당하는 등 이 심각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개전 직후 10여일 만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10년 동안 잃은 병력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나왔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피범벅이 된 채로 곧장 반격을 시도합니다. 실지를 모두 회복하고 이제 시리아와 이집트 국경을 막 넘으려는 순간 침략자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생기죠. 전쟁 발발 10일 후, 그러니까 1973년 10월 16일 최초의 오페크 6개국은 석유 가격을 17% 인상한다고 발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점령지에서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매월 원유 생산을 5%씩 감산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1973년 초 배럴당 2달러 60센트였던 석유는 달랑 1년 만에 11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서 1차 오일 샥을 만들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미국의 무능이 도처에 보이죠. 그해 6월 닉슨 대통령은 실각하게 만들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동을 제대로 통제할 여력도 되지 못했어요. 조만간 시리아와 이집트로부터 공격이 임박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가를 급등시킨 중동의 집단 행동도 막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역사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역사책에 나오는 욤키푸르 전쟁의 전말입니다. 이번에는 제 방식대로 역사의 이면을 살짝 재조명해 볼까요? 당시 덩치가 10배나 더 큰 아랍인들은 세 차례에 걸친 중동 전쟁에서 이 쥐콩만한 이스라엘에게 번번이 박살이 납니다. 몹시 부끄러웠죠. 네 번째 전쟁은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기습을 했고 이스라엘 군에 상당한 수준의 타격을 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피범벅이 된 채로 벌떡 일어나 노려봅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이제 중동의 운명은 보장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천재 키신저가 중재자로 나타납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속도로 밀려오는 이스라엘 군 앞에서 풍전등화의 처지가 되어버린 이집트에게 키신저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무섭지? 이스라엘과 미국은 절친 사이야. 이집트가 미국의 친구가 된다면 그들이 이집트의 국경을 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날로 이집트는 미국과 상호 보호 조약을 맺고 우방이 됩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에는 오페크의 석유는 오로지 달러로만 판매할 수 있다는 계약도 만들어내죠. 당시 석유는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공군력의 유지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었습니다. 오로지 그 전략적 자원 석유를 달러로만 살 수 있었으니 모든 선진국들은 달러를 더 많이 쟁여둘 수밖에 없었죠. 1971년부터 3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윤전기를 돌려서 찍어낸 달러는 석유를 사기 위해 장사진을 친 선진국들의 무작정 사자에 모두 완판이 되어버립니다. 달러가 빠른 속도로 세상에 퍼지게 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공헌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더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원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었죠. 실제로 당시 물가는 좀 많이 올랐어요. 영국이나 일본 등 당시 주요국들의 물가 상승은요, 무려 4년 동안이나 두 자릿수의 상승을 기록했었으니까요. 만약에 욤키푸르 전쟁이 없었더라면 당시 살인적인 물가 상승은 온통 미국 탓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서 물가가 올랐다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결국 기축통화의 권리를 내려놓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전쟁 중에 오페크는 유가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 물가가 올랐다고 모두들 믿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그로부터 흘렀지만 지금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석유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결정했죠. 그 바람에 유가는 한때 WTI 기준으로 130달러까지 치솟았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버림받고 있었던 화석연료가 이렇게까지 급등할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초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죠. 지난 2월 24일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기 계획은 중동의 석유를 에일라트 아슈켈론 루트를 통해서 남유럽에 공급하자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미국은 중동 지역의 증산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깔끔하게 거절합니다. 이건 근데 거절 정도가 아니라 사우디의 실세 빈살만 왕세자는 아예 바이든의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럼 빈살만은 왜 바이든을 피했을까요? 사우디는 왕가의 비리를 파헤치는 까슈끄지가 눈에 가시처럼 미웠습니다. 그를 추적해서는 은밀하게 제거하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 미국이 그 사실을 만천하에 알린 겁니다. 까슈끄지라는 사람을 토막내고 믹서에 갈아버린 것 같은데 그 일을 주도적으로 지시했던 사람이 바로 빈살만 왕세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이죠. 게다가 얼마 전에는 사우디를 계속 괴롭히고 있던 후티 반군에 대해서 테러리스트 지정을 철회합니다. 지금도 후티는 주간 10대 정도의 드론을 사우디에 날려보내는 바람에 골머리가 아픈데요. 후티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라고 하니 사우디는 결국 미국에게 등을 진 겁니다. 결국 최근에는 중국에 판매하는 석유에 대해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이것은 미국과의 의절을 통보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동의 맏현격인 사우디가 등을 돌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미국의 증산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아랍에미리트 역시 돌아섭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독자 노선을 취하지 않고 오페크 플러스의 전체 결정에 따를 것이다 라면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버리죠. 이란과의 핵 협상에 기대를 걸었지만 그마저도 러시아가 비정상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바람에 결렬되고 말았어요.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가 앞으로의 이란과의 협력에 방해될 수 없다는 서면 동의를 원했는데요. 이 조건을 수락한다면 서방의 제재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란을 통해서 조달이 가능하니까요. 결국 이것저것 다 막혀버린 미국이 자존심 꾹 누르고 베네수엘라의 증산을 요청을 했는데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노후된 설비로는 지금 당장 30만 배럴을 추가로 뽑아내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았던 일들이 하나씩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름 유가를 안정시키려고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시도가 무위에 그치면서 유가 상승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50년 전 닉슨처럼 지금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너무 허약해서 중동 통제에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욤키푸르 전쟁 때에도 허약하다던 미국이 대부분 실익을 다 취했어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국은 비록 모든 정책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짜배기 이익은 모두 독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열거해 볼까요? 첫째, 달러의 과도한 발행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다라는 의심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익이에요. 기축통화는 그 고고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기축통화가 엄청난 통화 발행으로 인플레를 조정했다면요. 당장 그 권력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달러는 초과 발행됐습니다. 그 바람에 아시다시피 2월 CPI는요, 엽기적이었습니다. 7.9%. 지난 1982년 6월 이후로 40년 동안의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유가가 올랐으니까 그랬겠지? 아닙니다.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무려 6.4% 상승했어요. 당연히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달러가 지목을 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50년 전에도 그랬듯이 최근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사람들의 인식은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도의 물가 상승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연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됐어요. 실제로 최근 각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주로 거론되기 시작했으니까요. 하긴 전쟁으로 인해서 달러가 지금 초강세죠. 물가 상승의 원인이 달러 약세 때문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초에 엔화는 116엔을 넘어섰고 원화는 1240원까지도 올랐었으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익으로 가보죠. 경쟁자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딱 이번 주부터였던 것 같아요. 월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피해국으로 바로 중국이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원자재를 수입해서 중간재나 완제품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 산업구조가 우리하고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중국에게는 당연히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세계 최대 식량 수입국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인들이 먹는 밀의 4분의 1을 생산하는데요. 이번 주에 드디어 올 것이 왔더군요. 화요일 새벽이었죠. 러시아는 오는 6월 말까지 밀과 보리, 옥수수 등 주요 곡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바야흐로 식량의 무기화가 시작된 것이죠. 그럼 이런 점을 과연 중국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시진핑 이전의 중국은 적어도 정치만큼은 우리보다도 선진화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양회에서는 매우 독특하게도 식량 안보라는 말이 정말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중국의 지도부가 잔뜩 긴장 중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 가격도 중요한데 당장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중국인들은요, 어느 가정에 손님으로 방문을 했을 때 그 집에서 돼지고기를 내오지 않으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리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한다고 해도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는 여간에서는 줄지 않는 편이죠. 옥수수 가격이 급등한다면 특히 중국에서 극심한 에그플레이션을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세 번째 이익은 유럽에 대한 지배력 강화입니다. 러시아에 의해 유린되는 우크라이나를 모습을 본 동유럽 여러 국가들은 미국의 영구 주둔을 적극적으로 원하기 시작했어요. 그 외에도 미군 감축해라, 철수해라 원했던 나라들의 생각이 전반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의 유로존 주둔군은 이미 10만 명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독일은 GDP 대비 2% 수준까지 국방 예산을 늘리기로 했고요. 이에 추가적으로 1,000억 유로 규모의 국방 특별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를 최대 35대까지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었다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럽에도 유로파이터라고 하는 기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주도해서 만드는 유럽의 전략 핵심 자산이죠.
물론 유로파이터 역시 15대를 구매할 예정이다라고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호주 핵잠수함 사건 이후로 미국에게 또다시 주도권을 내주게 된 거죠. 하긴 러시아가 두려워서 미국의 주둔을 바라는 건데 미군더러 유로파이터를 연습해서 오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미군을 부르려면 미군의 시스템을 깔아놔야만 하는 겁니다. 5번째, 잉여 유동성의 활용입니다. 난민을 수용하고 수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유럽 각국에서는 확대 재정이 필요해졌습니다. 아직 독일의 찬성 여부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EU 차원의 공동 부채 발행도 논의 중에 있죠. 대략 유로존 GDP의 1.5% 수준의 그러니까 2천억 유로 규모의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조 만친 의원의 변절로 인해서 2조 3천억 달러, 협의에 의해서 1조 8천억 달러로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의 재정이 축소된 상황이잖아요. 추가 재정의 우수리 정도는 요것으로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푸틴의 돌발 행동에서 50년 전 욤티푸르 전쟁을 봅니다. 50년 전과 같은 점이라면 엄청난 양적 완화가 있었고 유가 급등이 수반된 물가 급등이 있었다는 점이죠. 또한 대부분의 이익을 미국이 독식했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50년 전과 다른 점이다라면 당시의 석유는 절대 권력이었지만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저물고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곡창지대에서의 전쟁은 국제 곡물가 상승이다라는 상수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석유는 비싸지면 안 쓰면 돼요. 식량은 비싸다고 해서 안 먹을 수 없다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좀 다소 다른 양상의 물가 상승 국면을 만들게 될 겁니다. 게다가 이번 전쟁으로 인해 양극화는 좀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세상이 다시 갈리게 되면서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공조의 시대에는 자신이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것 하나만 잘 만들어도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공급망이 봉쇄되고 재편성되면서 주요 부품들을 모두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색다른 환경에 적응해 왔으니까요. 실제로 1차 오일 샥 때는 대부분 나라의 주가가 하락했었어요. 하지만 2차 오일 샥 때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덩달아 상승을 했었으니까요. 냉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유지해왔던 질서로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박문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욤키푸르 전쟁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전망 짚어주셨는데요. 박문환 파트너께서는 푸틴의 행동에서 50년 전 전쟁을 볼 수 있다며 그때처럼 양적 완화 그리고 유가와 물가의 급등은 물론 여기에 곡물가의 상승이라는 상수까지 생겨났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이 상수는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여전히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